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도 내에서도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료기관 직원인데 접촉했던 입원 환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동을 격리해서 집단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북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하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 교통망 건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서화합은 물론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방침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답안지를 수정한 교무실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의 아버지 전 교무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근절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7명으로 늘었습니다. 나흘 만에 나온 지역 감염 사례인데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 181번째 확진자는 익산 거주자로 지난 16일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다녀온 뒤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들렀습니다. 이후 익산의 한 술집과 음식점을 찾았고 발열 증세가 나타나 선별진료소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1번 확진자는 전북에 있는 3차 의료기관 직원으로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입원 환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하셨던 병동에서의 동료분들은 자가격리로 그 안에 있던 환자분들은 다른 병동으로 1인실로 전부 이송을 해서 돌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82번째 확진자는 181번째 확진자의 지인으로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함께 간 뒤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군산에 사는 20대를 비롯해 17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일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등 일상 속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역학적 연관성을 전혀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늘어나는 각종 회식이나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새 3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293명, 해외 유입 사례는 50명이었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감염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방역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삼아 대부분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청년사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신도들이 법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 150여 명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학생들이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식당 직원으로 전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이용자 8명 등 9명이 확진됐고 이달 초 강원도에서 골프 모임을 했던 동창 등 10명도 최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에서도 이달 초 회식이 있던 거로 확인됐는데 지금까지 9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밖에 종교시설과 요양원, 직장 등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에 빠른 증가세가 우려된다면서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염병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주저하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가 2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2주 동안 1.5단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장기화로 방역 불감증이 더해져 그동안의 성과가 물거품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회식이나 음주는 일체 자제해 주시고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역 강화 수칙을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 연말까지 2천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률이 90%를 넘었다는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은 지 9일 만의 일입니다. Also well in people older than 65 years of age. Yeah. And we have observed here 94% of protection.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유럽연합으로부터도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FDA는 다음 달 중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는 물론 역시 95%의 면역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실제 존스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지난 17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700여 명,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확산세가 너무 빠른 만큼 특히 취약계층까지 보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 없이 원안대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조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축에 필요한 기초비용 2억 3천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논의해왔지만 의사협회 입장만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이 무산돼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6개 부처와 논의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가 있은 지 벌써 2년.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정부 여당은 탄소 중립선언과 맞물려 새만금을 그린 뉴딜 사업의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산업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그린 뉴딜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생태계가 순환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를 국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 선도와 탄소 중립, 환경 생태와 주민 참여 등 4개 분과에서 선정된 과제는 10가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오는 2023년 1.6기가와트를 시작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모두 7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한 해 14,000톤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단지와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산단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단지도 세울 예정입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 내부용지 9,400여 헥타르를 친환경 농생면단지로 개발하는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그린 뉴딜로 가는데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적합한 곳이다. 새만금 그린 뉴딜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인 여당.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특례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 전북연대, 전북녹색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한빛원전 특위는 최후 방호벽인 경락 건물의 균열은 원전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인데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다시 가동에 들어가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 됐다며 운행을 즉각 멈추고 전수조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빛원전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인근 주민에게 공개한 뒤에 운행 여부를 결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방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간전 이후에는 경락 건물에 전체적인 전수조사 없이 그 일부분에 대한 점검만 실시하고 공공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은 원전 운행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의 책임은 기업에 물어야 한다며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면서 일부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틀 동안 강수량은 진안이 76mm로 가장 많았고 장수는 63.9, 전주는 37mm 등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까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국내 철도와 도로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만들어지면서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통 기반은 취약합니다. 전북과 경북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두 해 전 새만금에서 첫 삽을 뜬 새만금과 경북 포항 간 고속도로. 하지만 전체 구간 가운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은 새만금과 전주까지 55.1km뿐입니다. 전주에서 대구 구간인 120여 킬로미터는 도로 정비 계획에 반영됐을 뿐 낮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100여 킬로미터의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자치단체장들이 전북과 경북, 옛 백제와 신라를 연결한 라제 통문에 모였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건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서화합 말이 없어지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돼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취약하다며 동서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 통합적 기능 차원에서 타당성을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 당국자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전북과 경북. 동서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 사업 반영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에 걸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어제 하기로 한 법안심사를 미뤄 오는 24일이나 25일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연내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모 교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당 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에게 가야 할 인건비 약 6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고 이 교수와 변호인 측은 이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전주 모 사립고에서 벌어진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답안지를 수정한 교무 실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전 교무부장인 해당 학생의 아버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모 사립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답안지가 수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무실무사인 A씨가 답안지의 오답을 수정해 해당 학생의 점수가 9.1점이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답안지를 수정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교무실무사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답안지를 수정한 교무실무사에게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무실무사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교육청 감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전 교무부장과의 통신 기록을 봤을 때 직장 동료 이상에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답안지가 A씨 말고도 교사 2명의 손을 거쳤지만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범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습니다.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의심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을 고쳐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건 야당 측 추천위원회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5일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에서 부적격 후보를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아예 추천이 문을 닫아 대못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추후에라도 대면 감찰을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상황을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 측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방문 조사 예정서를 직접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후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어제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총장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신고와 검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는 학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8살 어린이를 학대해 충격을 준 사건. 뭐라고? 새끼가 똑바로 말하네? 정신 나갔냐? 니네 애들한테 전화할 때 공연을 보면 끝나냐? 폭언에 위협을 더한 정서적 학대로 신체적 학대만큼 공분을 샀습니다. 올해 초에는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유치원생에게 책을 던지는 등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1,7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서인데 이렇다 보니 전북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전북 지역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5.4건 정도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60% 정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나 학교 직원, 부모이고 피해 아동이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대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은 어른을 피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발달이 느려집니다.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은 건강이 좋지 않고 불안정한 행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고 가정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아동학대.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모두가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오늘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지역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모여 전북 내 아동학대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에 공을 세운 조현경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주 3호소장 등 7명에게는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속 재발하는 아동학대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학대 방지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인 날인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린 삶이 유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환진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전북의 아동학대 실태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 말고도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보면 79%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게 36.4%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 양육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가정 내 요즘 이제 소가족화되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족의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 양육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를 발견해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북의 경우 그나마 높은 편인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요? 굉장히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라북도에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되느냐? 그런데요.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발견에 대해서 개입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발견이 많이 된다는 것이 결코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0명당 발견율, 앞서 뉴스에도 5.4명이 전라북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전국 평균이 한 3.5명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부분들이죠.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문제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견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고위험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발견율이 높은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네네.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명당 한 10명 정도 발견이 됩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 한 9명 정도 발견이 되고 호주 같은 경우 8명 발견이 된 이런 통계를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 발견율이 더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그렇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네. 실제 많은 상담을 또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의 상처 또 트라우마 어느 정도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네. 상당히 우리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정의를 보면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에게 의뢰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고요. 굉장히 자기 스트레스, 나름대로의 그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으니까 네네. 공격성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사례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저기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고등학생 아이를 상담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시는 네네.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를 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는 부분들인데 아이는 거의 뭐 180kg에 100kg 정도 나가는 이런 또 건장한 아이였어요. 네네. 부모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오줌을 지을 정도로 공포스러워해서 저희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막상 들어오는 아버지는 뭐 한 40kg 좀 넘으신 이런 부분들이고 제대로 당신의 몸을 가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5살 때부터 10년 넘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는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제일 큰 건 자기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게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후유증들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죠. 네, 관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아동학대가 큰 피해를 또 남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동학대 근절되려면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얘기들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아이들은 내 아이이기 우리 아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 아까 뭐 총리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대응책에 국가가 또 열심히 하겠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민관이 어떻게 관여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아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함께 노력해봐야 할 그렇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돼 상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는 건 고용 안정자금이나 아동 돌봄 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와 1%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의 경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 더 집중됐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었고 사업소득도 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0.6% 정도 주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위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5분위 배율은 4.8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넘게 심화됐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2분기에 반등했던 가계 지출도 2.2%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락 문화나 교육 같은 대면 업종의 지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도 69.1%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면 신경마비와 65살 이상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첩약을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 여론이 높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지난달부터 중앙동과 완산동 등 단독주택이 밀집한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해온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 인력 배치 사업을 내년부터 35개 모든 동으로 확대합니다. 단독주택 주변에 관리 인력 500명을 배치해 하루 5시간씩 분리수거함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요령도 홍보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수거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 환경 보호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와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정읍 동진강과 김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중간 검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분변을 채취한 곳에 출입을 막고 반경 10km 안에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전통도시를 자부해온 전주시가 서울과 목포의 주요 역과 관광지 등에서 한복 옷고름 위치가 바뀐 이미지를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용산역과 SRT 수서역,
지하철 7호선 건대 입구역과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에 설치된 전주시 조명 광고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동안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이 한복 옷고름 위치가 뒤바뀐 이미지로 전통 도시 전주를 홍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광고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좌우가 뒤바뀌면서 옷고름 위치가 반대로 된 것 같다면서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현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란하고 세찬 가을 폭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 진안에는 72.5mm, 장수에도 6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부 내륙 산지에는 눈이 흩날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겨울에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복사능가까지 더해지면서 0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9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7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1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는 잠시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내일은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철원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2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이 1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가정 내 학대 등 학대는 대개의 경우 가까운 사이에서 힘이 약한 상대에게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 자체는 없어져야 맞겠죠.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더 가혹한 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